네, 뭐 녹화 안 해도 이렇게 프리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녹화한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섹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과 뭐 주파수 할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파수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고, 주파수 대역이라는 건 이제 통신 과정에서 어떤 신호들을 어떤 주파수를 쓸 거냐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파수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뭐 국제 표준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정해 놓은 게 있고, 그 주파수 중에 어느 그 주파수 범위를 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파수의 사용 범위를 대역이라고 하고, 그 대역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3Hz부터 시작해서 그걸 10배 단위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3Hz에서 30Hz, 30Hz에서 300Hz, 300Hz에서 3kHz, 3kHz에서 30kHz, 30kHz에서 300kHz 이런 식으로 10배 단위로 분할을 해놨다 이거예요. 여기도 써있죠. 그래서 그거별로 용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름도 정해져 있어요. 미안합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용도는 각 나라나 그 권역에서 이제 정하고, 이름이 정해져 있죠.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고, 보통 우리가 많이 통신에서 쓰는 그 주파수 대역이 대략 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TV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의 휴대폰, 즉 모바일 통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와이파이도 이 주파수 대역을 쓰죠. 2.4GHz를 쓰니까.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위성, 또 와이파이의 일부 뭐 5GHz라든가 6GHz 대역, 요 대역을 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그 무선 통신에서 익숙하게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엔 TV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옛날 TV 방송의 얘기예요. 그 아날로그 TV 방송. 지금은 아마 디지털 TV 방송이 여기 어디를 쓰고 있을 거예요.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뒤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뒤에 여기 있죠. 그래서 디지털 TV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다 디지털 TV니까, 옛날 과거에 아날로그 TV 시절에는 이 주파수 범위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 범위를 쓴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이제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88MHz에서 108MHz.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가 아니면 이제 후반기에 AM, FM 라디오를 조립을 할 때, 그 중에서 이제 FM 라디오가 사용하는 주파수 범위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AM 라디오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요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대략 한 535kHz에서 1600kHz 정도까지. 아주 낮은 주파수죠. 네. 이 정도면 뭐 우리 귀에는 들리진 않겠지만, 당연히 우리 귀에서는 20kHz까지밖에 안 들리니까, 그렇지만 아주 낮은 주파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대략 그런 범위들을 쓰고 있다. 예.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뭐 5G에서 지금은 우리가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할당돼 있던 주파수 대역이 대략 한 27GHz에서 30GHz 요 부분에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워낙에 주파수가 높아서 회절 성능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에 그 거리에 따라서 빨리 그 신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지국도 상당히 촘촘하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회절이 안 돼서 전파 방해 때문에 통신이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 5G의 그 이 높은 주파수 거의 밀리미터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지는 왜냐하면 30GHz가 이제 1cm거든요, 파장이. 그러니까 30GHz 넘어가면 이제 파장이 밀리미터 단위로 가죠. 센티미터가 아니고 그 정도인 그런 높은 주파수 뭐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대략 한 실제 그 전자파를 이용한 통신은 이런 범위들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군용으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도 뭐 쓰기도 하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전자파 무선으로는 쓰지 않고 보통 리모컨 같은 게 이제 통신용이라기보단 그 통신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온오프 신호를 보내거나 채널 바꾸는 신호를 보내거나 뭐 그런 볼륨 키우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적외선 쓰고 그 다음에 또 광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시광선보다는 이제 적외선을 많이 써요. 네, 적외선. 물론 가시광선을 쓰는 통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디오 중에 광으로 전송하는 오디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PC에도 보면 그 뒤에 광 포트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그 뭐 셰시 뒤에 보시면 이제 포트 중에 이렇게 까맣게 해서 네모나게 막혀 있는 게 있는데 그 포트가 이제 사운드 카드에서 이제 광으로 디지털 출력을 해주는 그런 포트예요. 이미지로 보면 SPDIF 포트라고 그러는데 네, 요렇게 생긴 포트가 PC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 네. 요 이미지가 이제 그 PC의 뒤에 백패널에 뭐 비디오 연결이라든가 USB 연결, 뭐 키보드 연결, 뭐 랜 연결, 뭐 사운드 입출력 연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날로그 입출력이고 사운드, 뭐 마이크 입력이나 아니면 오디오 출력, 요게 이제 디지털 출력 단자죠. 그래서 여기로 광신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으로 이제 오디오 기기로 보내면 오디오 기기에서 그걸 아날로그로 다시 변환해서 이제 출력을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여기서 사용하는 빛은 아마도 가시광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여기 불빛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열어보면 여기 지금 커버로 닫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광통신용은 거의 레이저에 가까운 그런 아주 직진성이 강한 빛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들어오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거 가려놓죠. 여기서 쓰는 건 가시광선일 겁니다. 빨간색 가시광선을 쓰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뭐 여기 이름도 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있고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쓴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겠지만 아마추어 무선 통신이라는 통신이 있어요. 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학교에도 햄 동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이게 한 10몇 년 전까지 20년 전? 까지는 10몇 년 전까지죠. 우리 학과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지도를 하셨는데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나서는 지도 교수님이 이제 없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동아리가 계속 살아남았는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추어 무선이라고 하는데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주로 요 대역에 주파수를 많이 씁니다. 요 대역. 그래서 뭐 보이스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몰스보 있죠? 몰스보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전 세계 누구와도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단파나 이 중파의 특성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그 주파수가 낮아지면 회절성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산이 있어도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회절성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연결을 안 해놔서 그림으로 대충 그려가면서 볼게요. 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지구. 그럼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근데 전자파는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성능이 있죠. 직진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전자파를 쏘면 그 전자파는 이제 이렇게 직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죠. 직진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겠죠. 안테나의 방사 패턴은 그것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그게 오픈이 안 됐군요. 안테나 여기 보면 안테나 패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 막대기처럼 생긴 안테나의 경우입니다. 지금 이게 안테나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안테나고요. 그럼 이 안테나에서 전자파가 어떻게 방출되느냐? 방출되는 패턴을 그리면 이 도너츠 모양이다. 이게 도너츠 모양. 그래서 색이 빨갈수록 더 전자파가 센 거예요. 그리고 색이 보라색으로 갈수록 전자파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강이 가장 세고 보라가 가장 약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보면 3차원으로 뒤집어졌는데 원위치를 못 잡겠네. 어쨌든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파가 이렇게 이제 물결 모양으로 퍼져나가겠지. 동심원상으로. 퍼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보면 이쪽이 가장 많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적은 거예요. 심지어 여기로 퍼져나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뻥 뚫렸죠. 그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테나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퍼져나간다. 패턴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퍼져나갑니다. 360도 방향으로. 그럼 어쨌든 간에 직진을 하다 보니 뭐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이렇게 휘어가지는 아니 왜 안 그려져? 이게 한참 있다 그리네. 어쨌든 이렇게 휘어가지는 않죠. 물론 약간의 회절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 정도 휘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이 중파, 단파, 뭐 심지어는 장파 이런 쪽이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그 상층에는 이 대기의 전리층이라는 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그 하층에는 그러니까 이 지표면 근처에는 공기 밀도가 꽤 높고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구의 상층으로 올라가면
공기의 밀도가 낮으면서 어떤 영향을 받냐? 우주에서부터 오는, 특히 태양에서 오는 태양에서 오는 그 우주선, 그 태양에서 발생한 다양한 강력한 그 가시광선뿐만이 아닌 뭐 X선, 감마선 이런 그 더 높은 주파수의 그런 레이들도 온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전자파죠. 걔네들이 이제 이 대기의 공기의 분자들을 이제 전부 전리화시켜요. 즉 이온화시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기 자체가 전극을 띠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가 돼서.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 결국은 여기가 일종의 쉴드처럼 돼버려요. 그 전기가 통하는 쉴드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전기가 통하는 금속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전자파가 차폐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거죠. 그런 차폐가 되는 특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전자파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게 뭐 완벽한 쉴드는 아니니까 투명하잖아요. 공기는 그 밀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긴 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그른 쉴드. 그래서 엉성한 쉴드. 그래서 전자파가 이제 어떤 거는 빠져나가고 어떤 건 못 빠져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 빠져나가냐? 파장이 작은 거, 아주 미세한 파장을 가진 그런 애들은 성그니까, 그러니까 엉성하니까 그 엉성한 공기들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전자파가 이리로 빠져나갑니다. 높은 주파수는.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VHF, 그러니까 수십 메가헤르츠 이상부터예요. 이 전자파는 이 공기의 상층에 있는 이걸 우리가 전리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기가 극성이 생긴 거예요. 전기적인 극성이 분리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가 돼서 전리, 이별할 때 이자죠. 전기적으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극성을 떼어가지고 이제 어떤 전기를 띠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공기층 때문에 전자파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것들은 파장이 기니까 성그른 그런 그 공기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반사가 일어나죠.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전자파가 이렇게 갔다가 부딪히면 이렇게 다시 지표면으로 오죠. 그래서 지표면도 어떤 전기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쉴드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반사가 일어나고 반사, 또 반사가 일어나고 반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전자파의 크기만 충분히 세면. 이런 식으로 먼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낮은 주파수,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MF나 HF 같은, 즉 중파나 단파 같은 것들은. 그래서 AM 라디오가 해외 방송용으로 중파죠. AM이. 이게 이제 해외 방송용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뭐 물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방송하지.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라디오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라디오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방송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그만큼 출력이 세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 남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수요층이 없는데, 이 북쪽으로는 뭐 북한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또 그 이전에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이제 막 해외 동포들이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죠? 먼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곳까지도 이제 한국어 방송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게 해서 해외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FM 같은 건 그렇게 안 되죠. FM은 이 VHF는 이걸 뚫고 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진다.
좀 언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단파도 어느 정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단파는 이 VHF 이 초단파와 중파 이 사이에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어중간하기 때문에 이 VHF는 완전히 뚫고 나가는데 그리고 MF 즉 중파는 못 뚫고 가는데 이거는 어떤 때는 뚫고 가다가 어떤 건 못 뚫고 가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제 태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해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그 전리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겠죠. 태양빛을 직접 받으니까. 그러나 이 야간에는 이거는 해가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전리층이 약하게 돼요. 그럼 전리층이 강하게 생기면 여기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기 쉽고 전리층이 약하면 뚫고 지나가서 반사가 안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전리층이 없으니까 그냥 전파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시간대에 따라서 반사가 잘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 햄 방송은 그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통신할 때 시간대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안 맞으면 이 전리층을 뚫고 지나가고 또 시간대가 잘 맞으면 전리층에서 반사가 돼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는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의 경우에는 그게 시간표가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언제, 뭐 내일은 언제 이런 식으로 그 어디까지 통신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시간대별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대략 그런 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역은 그런 식으로 어떤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주파수의 그 범위예요. 그러니까 딱 어느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고 이 주파수의 범위를 이러한 용도로 쓴다 하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뭐 TV 같은 경우에도 이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채널을 6MHz 간격으로 이제 채널을 할당해서 채널을 쓰고 있고 또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우리 봤죠, 그렇죠?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20MHz 간격으로 이제 채널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대역이 뭐 2.4GHz 대역이라서 딱 2.4GHz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를 대역을 잡아서 걔네들을 이제 어떤 용도로 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분배 도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률로 정해진 거죠. 어느 주파수 대역은 어떤 용도로, 어느 주파수 대역은 어떤 용도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3kHz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30GHz까지 대역까지 해서 이제 쫙 다 있죠. 물론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가시면 그걸 쫙 펼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런 주파수들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주파수 대역이라는 것과 주파수 대역 폭이라는 거 이 두 개의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거 한 거죠. 그래서 대역 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하나의 대역에서 통신할 때 실제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는 하나의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 주파수의 범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뭐 TV 같은 경우에는 한 6MHz의 대역 폭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시험에도 나왔지만 최소 20MHz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채널을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40MHz 또는 이걸 더 합쳐서 뭐 80MHz 최근에 나온 거는 320MHz까지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즉 20MHz짜리 16개를 묶어서 320MHz까지도 대역폭을 쓸 수 있다. 그 대역폭이 결국은 통신할 때 있어서의 통신 용량을 계산할 때 이 통신의 그 채널 용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가 되겠죠. 네.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뭐 다양한 그 대역폭의 사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에서 사용하는 그 주파수 대역은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 어떻게 결정하느냐? 즉 여기서 뭘 쓰고 여기서 뭘 쓰고 여기서 뭘 쓰고 이 용도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전달 특성도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AM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써서 그럼 장거리 휴대폰 통신을 하면 안 되냐? 국제 통신을 휴대폰 통신을 하면 안 되냐?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AM 라디오에서 쓸 수 있는 그 대역폭 자체가 아까도 봤지만 535kHz에서 뭐 1608kHz 대충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대역폭 자체가 기껏 해봐야 한 1.1MHz죠. 계산해 보면 1.1MHz 가지고 휴대폰 한 채널도 못 써요. 그죠? 휴대폰 한 채널 보통 기지국에서 쓰는 채널의 주파수 대역이 적어도 20MHz, 뭐 100MHz, 20MHz에서 100MHz 사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이런 주파수 대역 폭으로는 수용이 안 되죠. 한 채널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없죠.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그 주파수 대역이면 뭐 적어도 수십 미터 이상의 안테나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안테나를 수십 미터짜리 안테나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파수 대역이 이제 결정이 돼 있다. 최적으로 전자파 주파수 대역의 전달 특성. 여기 있군요. 여기에서 뭐 만화로 돼 있는데 요거 그 전리층에서 주파수에 따라서 그 반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뚫고 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죠. 여기 전리층을 이용해서 반사시켜서 통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위성의 경우에는 이제 높은 주파수를 쓰죠. 그래서 위성이 전리층보다 위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전리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 폭의 개념과 주파수 대역의 개념 지난번에 얘기했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뭐 다분히 좀 개념적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하는 사례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좀 제도적인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주파수를 어떻게 누가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어떤 용도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누가 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역 분배라고 해서 이제 IQ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세 개 지역으로 이제 구역을 분배하고서 뭐 거기에서 이쪽 구역, 이쪽 구역, 이쪽 구역이 어떤 식으로 써라 하고 정하고, 그다음에 그 각국에서는 그 구역 여기서 구역 분배된 걸 기준으로 이제 그러면 이 주파수 대역은 뭐로 쓰고 뭐로 쓰고 뭐로 쓰고 하는 것이 이제 분배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분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휴대폰의 그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범위를 쓴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자가 뭐 우리나라에 3개의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3개의 사업자가 그 주파수의 범위를 또 나눠서 이제 할당을 받죠, 그죠? 할당을 해주는 게 이제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돈을 받죠, 그죠? 주파수 사용료 해서.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죠, 보통.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그 면허는 없이 뭐 돈을 따로 내진 않죠, 그죠? 면허라든가 사용료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럼 휴대폰은 우리가 돈을 내는 거는 아니고 이제 사업자가 내겠죠. 물론 요금에 그게 다 녹아서 있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 요금에 사업자가 내는 그 주파수 경매 비용이 녹아 있죠.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과목을 하면서 좀 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인데, 뭐 지금 여기서 이거를 다룬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과도 아니고 뭐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다 보면 이런 걸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 다루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서 이걸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그 통신 시스템이 그러면 얼마나 더 좋으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능 변수, 뭐 품질과 관련된 그 뭐랄까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통신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나타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얼만큼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냐, 시간당. 뭐 시간이 달라지면 그건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정해진 시간당 오류 없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냐, 또는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하는 시간 내에 정확히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뭐랄까 그 결정짓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역폭이 되겠고, 이제 하나가 신호대 잡음비가 되겠죠. 네. 샤논의 채널 용량 식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도출된다. 이건 이제 샤논이 증명을 한 거죠. 증명을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뭐 각각의 요소를 설명하자면, 뭐 대역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의 범위, 이것은 뭐하고도 같으냐? 차선의 폭과도 같고, 결국은 차선이 폭이 넓으면 더 큰 차가 지나갈 수 있죠. 그럼 큰 차는 더 많은 사람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만큼 시간당 더 많은 수송이 가능한 것처럼 주파수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대역폭의 개념이 되겠죠. 뭐 수도 파이프를 예를 들면 이제 파이프의 구경이, 즉 파이프의 굵기가 굵으면 시간당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겠죠. 네, 그런 개념이 되겠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 파이프로 지나가는 물의 그 수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물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물탱크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파이프를 뽑아서 물을 흘리는 거하고, 물탱크에다 펌프를 달아가지고 똑같은 파이프로 물을 흘리면 당연히 펌프를 달아서 물을 흘리는 게 더 많이 시간당 물을 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개념이죠. 네. 수압이라는 게 결국은 그 신호의 파워가 되겠지. 이게 신호의 파워, S라고 시그널의 파워, 전력.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그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래서 뭐 파이프 같으면 안에 그 녹이 잔뜩 쓸어가지고 그 뭐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안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지나가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파이프가 굴곡이 아주 심하게 돼 있어서 물이 흘러가기가 좀 어렵게 돼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방해 요소가 되겠죠. 도로로 따지면 뭐 아스팔트가 아주 깔끔하게 지금 바로 포장된 도로인지, 아니면 뭐 비포장 도로인지, 또는 아주 직선으로 똑바로 이렇게 뻗어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아주 굴곡이 심한, 구배가 심한 도로인지, 뭐 그것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잡음의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샤논에 의하면 이렇게 대역폭과 신호와 잡음의 비율에 의해서 정보의 그 전송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최대 양이 결정이 된다. 이것이 이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다. 여기서 오류 없이 전송이니까 이제 정확성,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전송할 수 있냐는 신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겠다 하는 거죠. 뭐 채널 용량 공식의 이해를 뭐 하면 좋은데 뭐 여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까지만 하고, 뭐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을 가지고는 증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뭐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복잡해지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대략 아까 비유한 거 이런 비유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이제 예가 있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1장에 예제 1의 2는 17페이지에 있고요. 연습 1의 2는 18페이지에 있네요. 다 예제 같은 경우는 풀이도 있고 연습은 답도 있고. 연습이 풀이도 있나? 연습은 풀이는 없군요. 예. 예제는 뭐 풀이가 있으니까 따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연습을 한번 풀어볼까요? 예. 그래서 신호위 전력이 20mW다. 그러면 이제 이게 S는 20mW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잡음의 전력은 15μW다. 그러면 이제 N이 15μW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송 용량이 이제 1Mbps여야 된다. 그러면 채널 용량이 결국은 1Mbps죠. 요구되는 전송 용량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 채널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한계 대역폭, 즉 얼마까지 줄일 수 있냐는 거죠, 대역폭을.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결국은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 이 식에서 이것이 얼마가 되냐. 여기 이제 다 와트 단위입니다. 와트. 밀리나 마이크로나 다 와트 단위죠. 파워. 전력이 와트 단위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뭐 5로 나누면 3분의 4가 되겠죠? 맞나요? 3분의 4. 그러하고 이거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여기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3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승이 되겠죠. 그죠? 네. 플러스 1 로그 2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1000 넘잖아요. 그죠? 1000이 넘죠. 10의 3승이 1000인데 3분의 4면 1점 얼마니까. 그러면 1000 얼마 플러스 1은 그냥 1000이에요. 그죠? 1000 얼마예요. 이건 있으나 마나. 네, 거의 계산에 영향을 안 미치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 다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3분의 4 곱하기 10의 3승 대략 이렇고, 이거는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a 두 개의 곱에 대한 로그는 각각의 로그의 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로그의 정의를 따지면 사실은 로그의 정의는 이거는 어떤 그 a의 뭐 x 제곱 이런 것이 있다 그랬을 때 로그 a의 x라고 하는 것을 x배의 로그 a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식이 로그예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로그의 그 법칙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용하면 이걸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10의 3승이죠. 그죠? 예. 즉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0의 3승. 그죠? 그럼 로그 2의 4는 요거는 로그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하면 이거는 로그 2의 2 곱하기 2입니다. 그죠? 요게 앞으로 곱해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나와서 2 곱하기 로그 2의 2. 그러면 로그 a의 a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그는 결국은 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지수값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 값이 이 밑에 몇 제곱이냐를 계산하는 게 로그입니다.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라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도대체 a의 몇 제곱이냐, 그 몇 제곱 값을 로그 a의 x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로그 a의 a는 결국은 a의 1제곱이니까 1이다 이거죠.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1이니까 2죠. 여기 2. 그래서 여기 2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론 뭐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대충 이것도 대충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건 10의 3승은 1000이죠. 그럼 대충 이거는 1024랑 비슷해요. 2의 몇 제곱으로 하면 이건 2의 10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로그 2의 10제곱이나 비슷하죠. 물론 그거보단 약간 작죠. 얘는 1000이고 얘는 1024니까 작지만 하여튼 9점 얼마겠지. 그죠? 9점 얼마일 거야. 예, 어쨌든 그래서 2의 10제곱은 안 되고 2의 9점 몇 제곱. 그러니까 대충 10. 예, 그래서 대충 10. 이거는 거의 10.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이건 3분의 1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어떤 x분의 1은 이거는 로그 x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면 로그 마이너스 로그 x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로그 3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략 이거는 로그 2의 3은 로그 2의 2보다는 크고 로그 2의 4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2고 이거는 1이에요. 그럼 로그 2의 3은 1점 얼마겠죠? 그쵸? 네, 1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점 얼마 더하기 대략 10. 뭐 이 정도의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값은. 그죠? 그러면 뭐 원하는 게 아까 몇 메가bps였죠? 계산이? 네, 1메가. 이건 이제 이건 10의 6승이고 이거는 대역폭 x 곱하기 대역폭 w라고 합시다. w 곱하기 얼마였냐면 여기가 계산한 값이 여기가 2였죠. 2원 마이너스니까 2 빼기 1점 얼마 더하기 약 10. 그래서 2 빼기 1점 얼마 더하기 약 9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충 해보면 이게 11 빼기 11점 얼마 빼기 1점 얼마네요. 대충 9 정도 되겠네. 그죠? 아니다. 10 정도 되겠네 거의. 그죠? 대충 10. 대충 10이면 이거는 얼마가 돼요? 10에 6승이니까 이거는 10에 5승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약 100kHz 가량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을 볼까요? 96.321kHz. 뭐 5% 범위 내에서 대충 답이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야지. 뭐. 지금 내가 계산기 썼나요? 안 썼잖아. 대충.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달에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주 미화가 되죠. 그러나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저 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통신 시스템을 배우는 거니까 네.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그렇죠. 예. 아주 뭐 정확하게 하는 거는 이제 정말 그 설계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대충 감을 잡는 거지. 아, 대략 이렇구나 하는 걸. 그래서 일단 그 채널 용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대략 어느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을 잡는 그런 용도인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이제 시험 볼 때 어디 갔지? 이런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클래스에 보면 그 자료실에 로그 계산에 대해서 로그 지수 계산에 대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공지는 하겠습니다만 여기 DB, DBM 계산 사례 지수화 로그 계산식 여기에서 이제 그 로그 계산식 아까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 날 오실 때 가방을 꼭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 라디오 조립 키트를 드릴 건데 그래도 꽤 커요.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두께도 한 2cm 이상 되니까 그냥 들고 다니기엔 좀 흉하죠. 그래서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게 가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되셨습니다. 출석 체크 안 했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